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2주간 증시가 추세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 통과를 했고 지난주에도 대부분 상승했다. 아직은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장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좀 발표가 됐는데 미국 7월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컨센과 동일한 3.3 정도였으니까 OK 정도가 되겠고요. 또 미국 8월 고용 지표 역시나 겉보기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였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역시 50 아래니까 위축 국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부진했다. 일주일 내내 보면 월요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미국의 소비자 기대지수, 뭐 졸츠, ADP 고용 지표 등등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부진했거든요. 이 부진한 지표가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는 거죠. 지금 뭐 금리 9월 FOMC 회의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놓고 동결의 가능성이 지금 95%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계속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이제 2주 전에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서 이제 9월 말 FOMC 회의를 앞둔 그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악재가 호재로 인식되는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미증시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특히 빅테크 주들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강세를 보였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견고한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상승 흐름과 완전히 다른 모습 하락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상당 부분을 만회를 시켰죠. 지난주에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고 주간 단위로 이제 보면 테슬라가 좀 아쉬웠죠.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5% 급락하는 바람에 테슬라가 주간 한 2.6%로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 역시 2주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 특히나 이제 상승 종목 수를 놓고 보면 ADR 지표가 지금 100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체감 지수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역시 괜찮구나. 다만 순환매가 상승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조금 빠르게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시 시장의 난이도는 여전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난 한 주간 특징 섹터 테마주를 보면 하루는 자율중차가 강하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면서 주도권을 좀 빼들어갔다가 금요일 장을 보면 다시 반도체의 급등, 거기다 또 오랜만에 내용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중 특징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삼성과의 어떤 협업 얘기 나오면서 급등세, 폭등세를 이어갔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6% 급등했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이 시장의 어떤 특징주가 아니었나. 결론적으로 시장은 2주간, 중요한 2주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을장을 맞이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슈들이 한 차례 지나갔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4일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에 들어갑니다. 또 5일에는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과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되고요. 6일에는 미국의 8월 ISM 서비스업 PMI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7일에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끝으로 8일에는 중국의 8월 CPI와 PPI가 공개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한산합니다. 지난주가 워낙 바빠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베이지북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중국의 경제 지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한 2주 정도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엔비디아, 잭슨홀 미팅, 그 후속 이어지는 경제 지표까지 2주 동안 다 봤습니다. 다행히도 합격점을 받았고 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추세 정도가 아닐까.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예. 말씀드리는 거죠. 지표로 볼 때는 소강 상태로 보셔야 되는데 뭐 이번 주 아시안 정상회의 또 주말부터 9일부터 G10 정상회담 뭐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이 정도가 그나마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관계 자체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틈 사이를 중국이 어떻게 끼어들 것인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신핑 주석 같은 경우가 뭐 G10 회담에서도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난 2019년 이후로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해진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물밑 작업들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한미일 공관 관계도 중요하겠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리를 또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외에 뭐 몇몇 경제 지표 또 호주와 캐나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금리 결정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연준 총재들의 발언 또 연준 베이지북 공개 정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다지 큰 무게감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2주 전부터 이어오던 상황에 크게 변화를 줄 정도의 이벤트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2주 정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예. 통과했고 다행히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좀 한숨 돌렸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수를 위로 쳐올릴 만한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가를 둘러보면 또 그것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불안감은 좀 사라졌지만은 안도감이 있는 어떤 시장의 모습이지만은 지수를 치고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쉽다. 다만 이제 만약에 아직 어림도 없지만 예.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건 하반기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보면 특별한 모멘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달러 인덱스는 물론이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면 1,300원 전후한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원달러 환율이 강으로 갈지 약으로 갈지 그런 국면을 놓고 보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급하게 강하게 붙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강한 매수세는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놓고 빼고 보면 전체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애매한 국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이 또 중요하겠죠. 개인 투자자의 수급도 보면 여기도 조금 애매해요. 예. 고객 예탁금 추이 그림을 놓고 보면 요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 모습입니다. 2020년부터 모양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 초에 공학개미운동이 불면서 30조도 안 되는 고객 예탁금이 77조까지 갔다가 이게 장이 찌그러지면서 올 초에 거의 한 43조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올 초에 43조에서 우리 4월 말까지 4월 중순까지 장이 굉장히 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54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소강 상태. 58조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51조까지 내려앉아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추이가 지금은 58조에서 51조까지 내려앉아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좋아했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54조, 8조 갈 때 항상 강했던 섹터가 어디냐면 2차전지였거든요. 그리고 테마 섹터가 테마주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보면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섹터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섹터, 테마주 같은 경우도 힘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 모멘텀과 이 수급을 감안한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추가적으로 지수가 어떤 뭐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을장을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시장 추세 살아있으니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종목들의 선순환매 그 정도를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8월 조정장도 끝났고요. 증시도 이제 가을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를 떠났던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고 네.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기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자, 뭐 시장 추세는 살아 있는데 지수가 달리긴 좀 버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야 이제 거래소가 움직일 것이고, 그렇죠. 코스닥은 2차전지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일 것인데 지금 외국인 수급과 개인 수급을 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이제 가을장을 대비해서 휴가를 끝낸 투자자분들, 트레이드들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몰아갈 것인가, 아마 포트폴리오 재편 관련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을장은 역시 추수철이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는 어떤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실적과 실적 전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개를 갖추지 않은 어떤 섹터나 테마군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이다. 최근에 강했던 뭐 우리 좀 황당하게 강했던 테마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급락이 예.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적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점, 배당 관련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지난주에 돌아갔던 섹터들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고편이니까. 지난주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화두가 됐던 섹터 중에 하나는 반도체였죠. 반도체주가 지난 금요일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삼성전자가 6%갈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또 많이 소외를 당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뭐 괄목 상대는 아니지만은 QOQ로 놓고 봤을 때는 또 10% 이상, 15% 정도 올라왔다는 점.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혹시 돌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마침 거기다가 물론 증권사의 일부 리포트도 있었지만은 마침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3 공급 소식이 있었거든요. 요게 강하게 또 반도체 쪽을 자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급등이 나왔었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섹터에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 전체를 놓고 보면 역시 시크릿컬 섹터입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아쉬웠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좀 높았고,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지금은 침체보다는 좀 나아진 둔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AI 산업에 대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A100과 같은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를 계속 불러일으킨다는 점. A100 같은 경우는 GPU에다가 역시 가장 또 중요한 HBM이라든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이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락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사트 기업,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금요일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자율주행차가 좀 움직였는데 사실 자율주행차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로봇 관련주 후속타로 움직였는데 로봇주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로봇주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목요일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도 또 급등을 했다는 점. 관련 섹터가 들썩였는데 여기엔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겁니다. 로봇주 실적이 있겠어. 제가 아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직은 좀 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협동 로봇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삼성 웰스토리와의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협동 로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당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이 로봇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성장성이죠. 그걸 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관련된 게 반도체 공장이 투입된다. 뭐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를 보더라도 제품화가 빨라도 2025년입니다. 당장 지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야,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궁극의 로봇이죠. 그 로봇 제품화가 꿈에서만 나올 만한 게 아니고 현실화가 됐다는 점. 이게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역시 로봇 관련 주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아시안 정상회의하고 또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관전 포인트가 제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단체 관광객 허용 덕분에 우리가 지금 훈풍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중국주는 막연한 또 그 일반적인 테마가 아니고 실적 관련주거든요. 파라다이스를 놓고 보면 지금 8월 숫자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인천 사업장, 부산 사업장의 방문객이 전월 대비해서 각각 15%, 20%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1일에 단체 관광객이 풀렸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우리 정부,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제2의 한국 방문 관광 붐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지금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중일 이 정치 관계 역학을 놓고 본다 그러면 중국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을 마냥 뺏어갈 수 없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중국과 또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서 또 방율 지쟁, 어부지리의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역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실리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무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